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오늘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문제 삼으며 국제노동기구 ILO와 유엔에 추가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도 만나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협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어제 저녁 공장이 밀집한 인천 성남동 인쇄공장에서 큰 불이 나 인근 건물 10곳이 불에 탔습니다. 공장 안에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이 가득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불이 옮겨 붙은 건물이 기울어지며 붕괴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한 축구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부상에도 투혼을 펼친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표팀과 만찬을 함께하며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확정돼 오늘 오후부터 거래가 중단됩니다.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위메이드가 고난 소송 등 추가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어서 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의회가 국방 안보 예산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을 내고 주한미군을 지금과 같은 2만 8천 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의 확장 억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르면 내년 1월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7만 명을 넘기며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겨냥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한다며 작심 발언을 또 쏟아냈습니다.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게 연기 지도를 했다고도 했는데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이건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라고 맞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화물차주를 처음으로 고발한 데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명령 발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포스코 포항 제철소를 찾았습니다. 원 장관은 업무 개시 명령 분야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일선의 화물 기사분들과 이 지도부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석유화학과 철강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미복 기자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입니다. 화물연대는 도심 곳곳에서 선전전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와 정유 3사 앞,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파업 정당성을 주장하며 업무 개시 명령에 반대하는 선전전과 농성을 매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갈등을 풀려면 당사자인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마주 앉아야 하지만 지난달 30일 2차 협상 결렬 이후 만날 약속을 잡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국토부는 파업 철회가 먼저다라고 밝혔고 화물연대는 교섭 진행을 촉구한다면서 서로 입장만 내세우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가 가장 길게 파업했던 기간은 2003년 당시 16일. 이번 주 안에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최장기간 파업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국제노동기구 ILO와 유엔에 추가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국제운수노동자연맹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이 어제 ILO 사무총장과 UN 평화적 집회결사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추가 개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ILO가 개입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과 함께 파업을 범죄화하려 드는 등 ILO 협약 위반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추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아태총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ILO 아시아 태평양 총회 기조연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시멘트와 정유, 철강 등의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 운송과 건설 중단으로 이미 산업계 피해가 3조 5천억 원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뒤 정부가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 방침을 유지하면서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을 둘러싼 찬반 여론도 팽팽한 상황인데요. 파업에 나선 운전기사들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또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화물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시멘트를 화물차로 실어 나른 홍인기 씨. 하루하루 길어지는 파업에 한숨도 늘었습니다. 차량 유지비처럼 운행하지 않아도 나가야만 하는 돈이 많은데 수입이 끊기면서 곧 생계난이 닥칠 거라 말합니다. 15일이 거의 다가가는데 15일이면 저 사람들 한 달에 400만 원씩 내가면서 할부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길에 남아 싸우는 건 홍 씨와 같은 화물 운전 기사에게 안전 운임제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기사들은 제도 시행 뒤 과적과 거로는 줄고 소득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 화물차 기사들의 운송 내역서를 보면 안전 운임제가 시행된 뒤 같은 거리를 운행하면서도 이전보다 적은 화물을 실어도 이전보다 많은 돈을 받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가 최소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 연장이나 확대 약속 없이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벌써 안전운임이 3년을 시행을 했는데 우리 해보니까 조금은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개선되는 걸 계속 끌고 나가서 더 개선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마음은 다 한 가지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거. 일부 파업 참가자들은 정부의 강경한 대응보다 화물 노동자를 둘러싼 시민의 오해가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화물 노동자가 월 500 이상을 보장받는 고소득자란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익에서 차량 할부금과 수리비용, 기름값 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할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한 400원 갖다 줍니다. 할부가 한 달에 뭐 400~500씩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밤새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 기사들의 월 평균 노동 시간은 5% 넘게 줄어 281시간 수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임금 노동자의 월 평균 근무 시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100시간 넘게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정부 또한 집단 운송 거부에 타협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의 문책 방식을 해임 건의안으로 할지 탄핵소추안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이수진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해임 건의안을 저희가 이번 8일, 9일 본회의 때 발의 건의안을 할 예정이고요. 대통령께서 이 해임 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이후에 탄핵 소추안까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해임 건의안과는 관계없이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정쟁을 키우려는 계략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제1야당 의원들이 총의를 모은 안건이 민생이 아닌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라니 개탄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런 행동은 정기국회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또다시 끝모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국회를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실제 처리되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임 건의안 처리 결과를 본 뒤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합의가 이틀 연속 이어졌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이어 오후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위해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쟁점에 진전도 있었지만 감액 규모를 두고 야당과 정부 측의 입장차가 크고 지역사랑 상품권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도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를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담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장에 밀집한 인천 성남동 인쇄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인근 건물 10곳이 불에 탔습니다. 불이 옮겨 붙은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붕괴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한때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시뻘건 불꽃이 일렁입니다. 호스로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저녁 7시 16분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약 500제곱미터 크기의 지상 2층짜리 철골 건물 인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야근을 하시다가 발견을 하셔서 전화를 주셨고 바로 그냥 신고하고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왔을 때는 한 15분 정도 지체가 됐는데 불이 많이 번졌고. 불이 난 곳은 공장과 상업 건물들이 몰려있는 밀집단지. 인쇄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진 탓에 인근 건물 10곳이 삽시간에 탔습니다. 불이 난 인쇄 공장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화재로 건물 골조가 휘어지면서 붕괴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퇴근 시각에 불이 시작된 데다 불이 난 직후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장 안에는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이 가득해 폭음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물 내 진입은 쉽지 않았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고요. 또 샌드위치 파는 데 특성상 이게 물을 뿌려도 안으로 침투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딱 막혀 있는 공간에서 노면도 많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용한 모든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빠른 대응을 주문하는 긴급 지시를 내렸고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4시간 1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과 주변 건물 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 정부 부처 공무원이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라며 압사라는 표현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표현 등을 통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10월 30일 오후 5시 39분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라며 이태원 압사 사건에서 압사를 제외하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립니다. 글이 올라온 지 1분 만에 서울시 재난인력 관계자가 이태원 사고로 변경하겠다고 답하고 박 정책관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대화는 마무리됩니다. 당시 상황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박 정책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참사 관련 표현을 둘러싼 정부의 지시는 이미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참사 이튿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에 공문을 보내 참사 대신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피해자 대신 사망자와 부상자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려는 거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재난 관련해서는 용어를 이제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제 쓰는 그런 이제 일종의 뭐 내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었고요. 정부가 뭐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애도 기간에도 근조 표시가 없는 검은 리본만 착용해야 하기도 했는데 참사 직후 정부가 피해 수습과 진상 규명에 힘쓰기보다는 참사의 파장이 커지는 걸 막는 데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전후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1 상황실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특수본은 법원이 두 사람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기보다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건인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다시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또 참사 현장에 처음 도착한 시각을 속여서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한 축구대표팀이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이 환영했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주장 손흥민 등 23명의 대표 선수가 두 항공편으로 나눠서 비슷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벤투호는 손흥민의 안와골절과 황희찬의 햄스트링 부상 속에서도 투혼을 펼쳐 우루과이를 제치고 16강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는 귀국 인터뷰에서 16강 업적의 공을 동료와 국민에게 돌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16강에 가장 오를 수 있었던 큰 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16강이라는 업적은 사실 어떤 팀들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룹 스테이지부터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다른 선수들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어려운 성과를 얻어냈고 또 많은 국민분들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16강이라는 큰 업적을 세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경기에서 부상으로 못 나왔던 부분에서 좀 동료들이 열심히 뛰고 다 같이 또 아픈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힘을 보태지 못했던 부분에서 좀 아쉬운 마음이 컸었는데 세 번째 정말 어떻게 해서든 팀에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게 어쨌든 너무 좋게 골로 연결이 돼가지고 또 저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부분에서 저희 선수들이 힘을 많이 얻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마치고 귀국한 축구 국가대표팀과 만찬을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애초에 오찬으로 계획을 했다가 선수, 코치진, 일정 등을 상의해서 만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만찬에서 주장을 맡은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12년 만에 극적으로 16강에 오른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며 발행사 위메이드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위믹스는 오늘을 끝으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40대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가상자산 위믹스에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게임안에서 얻은 재화를 가상자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매력적이었지만 돈을 잃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가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직후 수익률이 한때 마이너스 97%까지 곤두박질한 겁니다.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닥사와 거래소들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어떠한 기준도 없고 뭐 근거도 없는 그 연합체가 그냥 상태를 딱 결정해놓고 우리한테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도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억울함을 호소한 데 이어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거래소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 폐지를 결정한 건 부당하다는 위믹스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예정대로 오늘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위메이드와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업비트 두나무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위메이드 측은 투자자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앞으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위믹스 가격이 더 폭락해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위메이드가 본안 소송 등 추가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어서 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으로 위믹스 가격이 급락해 시가총액 3,800억 원이 사라지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냉각되는 등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만든 김치코인, 즉 국내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인 리위믹스는 오늘 오후 3시 업비트 등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며 어젯밤 9시 45분 기준 업비트에서 1위믹스 가격은 564원으로 하루 전보다 49% 급락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안을 감시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회계 처리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만 명을 넘기며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신규 환자 규모는 소폭 감소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해 당분간 느린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4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7천여 명 늘며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다를 나타냈습니다. 전주 대비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는데 주간 단위로 넓게 보면 최근 확진자 규모는 소폭 줄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5만 3천여 명으로 한 주 전보다 1.8% 감소하며 6주간 이어진 증가세가 멈췄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로 7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지만 겨울철 재유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 겨울철 재유행 정점이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방역당국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가 정점으로 보지 않고 조금 더 증가의 여지가 있다. 당분간은 느린 증가세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인명피해 상황은 여전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소폭 늘었고 하루 사망자도 50명 안팎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에 2번 이상 걸리는 재감염률은 6주 연속 올라 신규 확진자 7명 가운데 1명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동절기 유행으로 최근 재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재감염됐을 때 치명률은 첫 번째 감염 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지표를 주목해서 방역당국은 첫 감염과 재감염 모두에서 백신의 중증화, 사망 예방 효과가 뚜렷하다며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개량 백신 적극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최근 러시아 본토 내 군사시설이 잇따라 공격받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를 방어수단이자 잠재적 반격수단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영토와 동맹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러시아 본토에 있는 비행장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사건이 드론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TV로 방송된 인권이사회 연례회의에서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러시아는 핵무기를 방어수단이자 잠재적 반격수단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은 가장 앞선 핵무기들을 갖고 있지만 휘두르고 싶지 않다며 이러한 무기들을 억지수단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미국처럼 다른 나라에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미국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영토와 동맹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Американско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в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расположено на европе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Мы никому наш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не передавали, не передаем, но, естественно, своих союзников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редствами, если это потребуется.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 이어질 경우 핵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푸틴은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전쟁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라고 독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22년 올해의 인물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투혼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현지 시각 7일 특집 기사에서 용기도 두려움만큼 널리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의 투혼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선정된 우크라이나의 투혼에 대해 타임의 펠센털 편집장은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수많은 사람이 구현한 정신이라며 이름 모를 병사들과 종군 기자들,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요리사와 의사들을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각 7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은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석유 증산 등을 설득하기 위해 사우디를 찾았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간 지 5개월 만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은 중국의 아랍 세계에 대한 최대 규모 외교 활동이 될 것이라면서 통합과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합의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사흘간 사우디에 머물며 살만 빈 압두라지즈 알 사우드 국왕,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할 예정이며 제1회 중국 아랍 정상회의와 중국 걸프협력회의 콘퍼런스에 참석합니다. (1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제 우리 축구대표팀이 귀국을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많은 팬들이 모여서 우리 선수들을 반겨줬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실린 사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수들을 반기며 사진을 찍는 모습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부진한 성적을 냈던 월드컵 귀국길에는 선수들은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이고 또 일부 팬들은 소란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들 웃으면서 훈훈하게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선수와 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고요. 부상에 대해서는 큰 이상이 없고 잘 회복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스타로 도약한 조규성 선수는 다음 대회까지 4년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해외 진출설에 대해서는 선수라면 당연히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고 싶다며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령탑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내년 3월에 A매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는 8강전부터 시작될 빅매치들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요. 정말 어느 하나 빅매치가 아닌 경기가 없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11일 새벽 4시에 열리는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두 나라는 중세 말 100년 넘게 전쟁을 거듭한 역사적인 라이벌 관계인데요. 이번 경기를 월드컵판 100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럽과 남미 국가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한 8강에서 모로코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만약 4강에 진출하게 된다면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기록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남은 경기들은 자정 또는 새벽 4시에 펼쳐지게 되는데 축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아마 이 8강 경기들 볼 것 같고요. 네. 과연 이번 우승국은 어디가 될지 맞춰보시는 것도 남은 월드컵을 지켜보는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승국을 하나만 고르라면 이제 저는 16강에서 우리나라를 이긴 브라질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어디 예상하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약자를 좀 응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로코의 우승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로코 한 표, 브라질 한 표 기억하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제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겠다 말을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담긴 기사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전문가들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의견을 밝히고 있었는데요. 먼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해도 된다고 보는 측에서는 마스크의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의무화를 시행하기 전에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착용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규제하지 말고 의학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으로 변경해도 된다고 본 건데요. 다만 의료기관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의료체계가 과부하되지 않을 거란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높은 수준이라고 보면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했고요.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게 되면 백신 접종률이 더 떨어질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시설에서 접종률이 50% 이상으로 올라가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줄어든 후에는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내일 열리는 중대본 회의, 또 15일에 예정된 전문가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서 조정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게 될 텐데요.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엔 중국 관련 코로나 소식인데요. 중국의 방역 정책에 이제 변화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상당 부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중국은 어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인은 상시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했고요. 또 지역 간에 이동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건강 QR코드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해당 지역에 살거나 방문한 사람들의 이동을 막았고요. 또 건물을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확진자는 물론이고 밀접 접촉자까지 시설에 강제 격리하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진 앞으로는 상시적 PCR 검사나 QR코드 스캔 절차 등을 폐지해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고요. 확진자 한 명만 발생해도 강력하게 봉쇄하던 조치들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며 시작된 이른바 백지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시진핑 퇴진이란 구호까지 등장하자 중국 공산당이 이를 의식해서 결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폐지하고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가는 수순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방역 완화 소식을 다룬 다른 신문 기사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변화가 좋은 투자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는 모습 보였다는 내용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서 각종 통계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두 가지 지금 통계 지표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쪽에 나와 있는 건 국세청이 밝힌 4분기 국세 통계고요. 네. 아래쪽에 나온 건 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 관련 자료입니다. 먼저 국세 통계를 보면요. 작년에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신고한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4,024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4천만 원대로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역별로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4,720만 원의 세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이 4,657만 원, 울산이 4,483만 원, 경기가 4,119만 원 순이었습니다. 한편 총 급여가 1억 원이 넘는 직장인은 112만 3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한 해 전 91만 6천 명에 비해서 22.6%나 증가하면서 이제는 억대 연봉자 100만 명 시대가 됐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전체 가구의 33.4%가 1인 가구였다는 내용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즉, 3가구 중 1가구는 혼자 살고 있다는 건데 해가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고요. 이대로면 2050년에는 1인 가구가 40%에 육박할 걸로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1인 가구는 주로 2030 또는 고령층에서 나타났고요. 이 1인 가구의 절반은 미혼이었는데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47.1%로 긍정적이었지만 결혼 자금 부족, 고용 상태 불안정, 출산과 양육 부담 등의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깝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좀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는 더 실효성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다음 기사도 때마침 경제 관련 기사인데요. 연말인데도 자영업자들이 울상이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말은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은 대목으로 불립니다. 게다가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처음 맞는 연말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기대도 컸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경기 불황 속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번화가에도 사람이 전보다 많지 않고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오히려 거리두기를 할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보면 서울 전역의 야간 매출이 이전에 비해서 줄고 있었는데요. 11월 들어서 주당 5에서 7%씩 줄었고요. 이는 홍대 앞 번화가나 강남역 일대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기점으로 모임이 줄어든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졌는데요. 기대한 만큼 매출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더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증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 지은 지 3년 만에 교실이 부족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이 레미콘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가장 위층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업 중인 학생들의 머리 위에서 한 층을 더 올리는 증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학교가 공사장으로 변하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한다는 것도 엊그저께 바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공지가 왔었거든요. 심지어 지난주에 하루 종일 정전과 누수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어떤 사과나 공지의 말도 없었고. 증축 공사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학교 건물이 완공된 지 3년 만입니다.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학생 수도 그만큼 늘어 학교가 비좁아졌습니다. 등하굣길에 중장비들이 오가고 소음으로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학교는 안전을 우려하는 일부 학생에 대해서는 가정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저학년 자녀를 홀로 둘 수 없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학교 건설에 앞서 학생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교육청을 향한 비판도 꾸준합니다. 증축을 사실은 학부모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도 컨테이너 생활을 겪었는데 다시 또 공사를 겪어야 되니까 애들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학교 측은 33명이었던 과밀학급 기준이 지난해부터 28명으로 바뀌면서 교실이 예상보다 부족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안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당국의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차상입니다. 지난 10월 중순 대규모 서비스 먹통 사태를 빚었던 카카오가 복구가 늦어진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카카오는 자신들의 이중화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서비스 안정화에 투자를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대규모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카카오가 뼈아픈 자기 반성을 내놨습니다. 우리의 이중화도 바로 완성되지 않은 다리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중화는 이중화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결국 장애를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 SK CNC가 운영하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 배터리실에서 불이 났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주요 서비스가 한순간에 멈춰섰습니다. 같은 데이터 센터를 사용한 네이버는 수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됐지만 카카오는 며칠이나 걸렸습니다. 여러 서비스의 구동에 필요한 카카오 인증과 같은 핵심 기능도 판교 센터에 집중되어 여러 서비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원인이 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이중화 조치 미흡은 물론 카카오톡을 대체할 내부 소통 수단이 없었고 재해 초기 컨트롤 타워가 없어
장애 복구가 늦어졌다고 자체 진단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인 안산 데이터센터에 전력과 냉방, 통신 분야 이중화 조치를 하고 발화 지점이었던 배터리실과 무정전 전원 장치를 방화 격벽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비스 안정화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개선 사항들을 추가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은 지난 5년간 투자 금액의 약 3배 이상 규모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카카오에 대해서는 그게 부가통신 사업자고 해서 그러한 이제 정부의 점검이나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 제3자가 좀 약간 그 이렇게 와치하고 모니터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도 데이터 센터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정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면서 크게 춥지 않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7도까지 오르는 등 야외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충북과 일부 남부 내륙은 대기 정체로 인해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대기의 건조함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은 닷새째 건조 경보가 발령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도, 청주 0.2도, 대구는 영하 0.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 10도, 대구와 창원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밤에는 호남 서부와 제주도에, 일요일 오전에는 영동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 다음 주 중반 반짝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 며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설이 불거졌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은 장관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표적인 윤핵관 장제원 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관련 생각을 밝혔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당대표에 장관님을 차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 차출론 이런 것도 지금 행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정치권에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정책 이용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옳지 않고 또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도 없고요. 또 한동훈 장관 차출론도 대통령께서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그런 재능이나 이런 건 어떻다고 보세요? 그거는 너무 나간 얘기고. 그분이 애도 아니고 정치를 누가 시킨다고 하는 그런 정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분이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정말 강인한 의지와 내가 왜 정치하는지 정치 철학이 분명한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고요. 개인적으로 늘 궁금했던 거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저는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당대회 차출설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의 당대표 후보 출마설이 법무부 장관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쓰는 건 맞지 않다며 그 사람의 역할에 맞게 일하도록 해야지 급하다고 당장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 언론 더 탐사 사무실과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더 탐사 측과 후원자들이 언론 탄압이라며 사무실 진입을 막으면서 대치 상황이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시민언론 더 탐사 사무실 앞에 경찰과 인파가 뒤섞여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더 탐사 측과 후원자들이 사무실 진입을 막는 등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4시간여 대치 끝에 경찰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더 탐사 강진구 대표와 소속 기자들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더 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현관 앞을 찾아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택배를 살펴봤습니다. 이후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더 탐사가 한 장관 자택을 찾아갔을 당시 촬영된 영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강 대표의 자택에선 당일 동선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압수했습니다. 더 탐사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집에 취재하러 한 기자를 주거침입, 보복범죄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경찰은 압수품 분석 뒤 관련자 조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목표를 정해놓고 조작을 해서 정치 보복,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회의에서 최근 자신이 검찰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참 형편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검찰 연출 능력도 낙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의 잇따른 폭로는 검찰이 연출한 거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남 변호사는 캐스팅한 사람이 발연기를 지적한다며 응수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를 가리켜 캐스팅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며 사실상 이 대표가 사건의 정점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다시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로부터 연기지도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기 연출 능력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언급한 것 같은데.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캐스팅한 분이 이재명 대표가 캐스팅하신 거예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영장 심사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제시한 문건은 고인이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으로 북한군의 구조 정황도 일부 담겨 있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문건은 고 이대준 씨가 피격되기 전이자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서면 보고가 올라갔던 2020년 9월 20일 오후에 보고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문건 출처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도 이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는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대북 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게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지셔야 한다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국방 안보 예산을 담은 내년도 국방 수권법 합의안을 내고 주한미군을 지금과 같은 2만 8천 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내년도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상하원 간사 합의로 도출됐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을 지금 수준인 2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주한미군 운영에 필요한 6,800만 달러, 900억 원 수준의 예산도 전액 반영됐습니다. 또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가용해 확장 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능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make sure we have all the defensive capabilities that we need available to us in the region to defend our interests as well as those of our treaty allies, Japan and South Korea. 국방수권법 합의안은 법 제정 270일 안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제할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타이완에 대해선 5년 동안 100억 달러를 융자로 지원해 미국 무기를 사들이도록 하는 등 군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러시아를 G20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공화당이 요구한 미군에 대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 폐지에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합의가 가능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백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서명이 불투명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외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아직 미국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국회 대표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안 본부장은 워싱턴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의 여러 제안을 취합해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본부장은 특히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대우가 유럽연합과 비교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4조 3천억 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 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1892년 조선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양국이 수교 1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은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3대 증시가 다 이제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뭐 그동안은 시장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봤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그런데 이제 뭐 현실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발표되면서 뭐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물가 상승의 기조를 보여주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10월 달 상승률이 5%로 전혀 뭐 이게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여전히 5%고 그다음에 뭐 11월 실업률 반면 이제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11월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는 3.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이제 미 연준에서 발표한 장기 평균 실업률 수준이 4%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서 고용은 이제 완전 고용에 가깝다. 그래서 미 연준의 정책 목표인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 고용은 완전 고용에 가까우니까 물가 안정은 반면에 이제 2%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2%를 맞추는 게 목표인데요. 10월 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은 여전히 6%였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의 3배에 육박을 하니까요. 네. 여전히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이 내년 뭐 상반기 5월 달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12월 달 회의에서 빅스텝을 단행하고 내년 1월에도 또 연속으로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다.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비관적인 이제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며칠 연달아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폭은 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보합세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또 간밤에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이제 뭐 러시아 본토에 있는 이제 무기고가 이제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러면서 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핵 전쟁으로 확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주가가 여의치 않고 뭐 미국에서도 그런 리스크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가상화폐 위믹스가 이제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건데 그럼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위믹스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90% 이상 거래가 되던 4개 거래소에서 지금 이제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네. 이제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미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확인했더니 뭐 323원으로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요. 네. 이제 와서 이제 뭐 손절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사실상 이제 뭐 거의 투자금의 대부분을 날리는 상황이 됐고요. 아니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아직 뭐 이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옮겨서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뭐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이 그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유는 위믹스라는 이 코인이 이제 그 위메이드에서 얘기한 그 예상 유통량하고 실제로 이제 유통된 그 가상화폐 수량이 다른 불일치한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로 제기가 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측에서 이제 투자자의 신뢰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전체 가상화폐 이 시장에서 이제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불가피하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요. 법원에서도 그걸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분야들이 거론되고 있죠? 지금 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철강하고요, 네. 석유화학 업종이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나왔던 이제 컨테이너랑 시멘트 같은 경우는요, 운송량이 지금 뭐 거의 평시에 90% 이상으로 회복이 됐는데요. 반면에 이제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운송량 같은 경우, 철강 업종은 이제 평시의 절반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물량 같은 경우는 평시에 5% 수준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내수용은 이제 평시에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파업이 2주 가까이 지속이 돼서요. 올해부터는 요번 주부터는 이제 생산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강 기업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파업을 감내할 여력이 있었는데요. 지금 파업이 15일째 접어드니까 이제 당장 이번 주부터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 업종인 뭐 자동차에도 쓰이고요. 뭐 조선 업종에도 쓰이고 모든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기본 자재이기 때문에요. 철강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이제 한국 경제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운송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평시에 65% 수준이고 주유소 같은 경우도 지금 정유 업종 같은 경우 주유소도 지금 평시에 83% 수준으로 지금 약 한 80개 정도의 주유소가 지금 뭐 휘발유가 없어서 지금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이제 뭐 운송 개시 명령이 아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임금 협상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유업계 1위죠. 서울우유 노조도 부분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유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연말에 또 우유 대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불가피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서울우유가 일단 국내에 그 흰우유 시장에서 점유율이 40%에 달하기 때문에 네. 이 업계 1위입니다. 유기업계 1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분 파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유 같은 경우는 또 저장을 오랫동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당연히 생산에 차질이 우려가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밀크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우유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우유와 우유 가공 제품인 생크림 이런 것이 들어가는 뭐 과자, 뭐 커피, 뭐 빵, 뭐 케이크, 뭐 이런 거의 가격 상승도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는 이제 제과업
업종, 뭐 카페,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외식비 상승까지 또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뭐 지난 10월에 이제 원유 가격 역시 또 인상이 돼서 그거의 여파로 지금 뭐 우유 가격이 최대 10%까지 상승이 이미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조 측에서는 임금이 뭐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 5%에 육박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임금 인상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사측에서는 뭐 1% 처음에는 이제 동결을 하겠다 얘기했다가 이제 뭐 노조 측에서 부분 파업을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1% 정도 내외로 1%대로 임금 인상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네. 노조 측에서는 이제 5%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서 양측의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그게 또 우유 생산 가격의 인건비가 증가를 하니까 우유 가격 인상에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네. 이것이 또 이제 밀크플레이션 이 메커니즘으로 외식비 상승, 뭐 기타 다른 식료품 가격 상승에 또 순차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서요. 예, 여러 가지 뭐 소비자분들에게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고금리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이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조금 황당한 소식인데요. 지역의 한 농협이 10%대 고금리 상품을 10억 원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100배인 1,000억 원을 넘게 팔았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일이 이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발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역 농협과 신협인데요. 네. 뭐 남해축산농협, 동경주농협, 합천농협, 사라신협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참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요. 원래 이제 특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단은 이제 높은 금리, 뭐 지금 제시된 거는 남해축산농협 같은 경우는 10% 초반대, 최대 10.35%의 정기 적금을 제시해서요. 시중에 지금 정기 적금이 뭐 5% 초반이나 뭐 많이 주는 경우가 이제 5%라서 네. 그거에 이제 2배 가까이 되는 금리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면 개설을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창구에 직접 방문을 하면 이제 적금을 개설하는 대신에 이제 그 외에 추가 상품을 이제 권유를 하고 가입을 권유하고 이래서 고객을 확장을 시키는 이런 목적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면으로 개설을 요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또 이 가입하는 그 금액을 갖다가 지점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전산에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이게 이제 한 2시간 정도 농협의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에 노출이 되면서 온라인 앱을 통해서 원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원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제 뭐 이게 또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재테크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가 공유가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또 중복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이 몰려서 1,000억 가까이 가입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남해축산농협 같은 경우는 상반기 기준으로 유동자산이 110억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지금 1,400억 원의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10% 이자면 뭐 단순 계산으로 해도 한 연 이자만 100억 이상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뭐 파산이 불가피한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난처한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는 사실 뭐 이런 거를 개설하려면 위에 이제 책임자들도 있고 여러 단계에서 스크리닝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단순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직원 실수였기 때문에 고객이 이제 해지를 안 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협은? 지금 뭐 현 상황으로서는 고객의 잘못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고객의 입장에서 해지를 안 한다고 하면 방법은 뭐 최악의 경우는 남해축산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일단은 5천만 원까지 가는 이제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에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고요. 그 이상의 금액을 가입한 경우는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지역 농협에서는 가입한 고객들에게 이제 일일이 문자를 해가지고 이제 해지를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해지한 금액은 현재까지는 60억에 불과해서요. 전체 가입 계약 금액의 약 4%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분양 시장에도 빨간불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강남권의 최대 재건축 단지입니다. 둔촌주공의 지금 청약 결과가 성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좋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12,000세대 대단지에다가요, 또 강남 4구라는 입지,
그다음에 뭐 5호선, 9호선이라는 뭐 지하철역을 인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올림픽공원도 바로 인접해 있고 학군도 좋아가지고 뭐 숲세권이다, 학세권이다, 더블 역세권이다, 온갖 호재가 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10만 명이 뭐 청약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으나 실제는 뭐 13,000명 정도의 청약이 그치면서요. 뭐 이제 경쟁률도 예상보다 뭐 10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고금리 상황 하에서 더군다나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였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뭐 아직도 가격은 30% 정도 쌌기 때문에 흥행을 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많은 충격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규제에 있습니다. 규제가 뭐냐면 이제 전용 84제곱미터가 가장 인기가 있는데요. 네. 분양가가 12억 원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요. 자비로 잔금을 내야 됩니다. 전세를 줘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8년 전매 금지 같은 조건이 있는데요. 처음에 두 가지 조건, 중도금 대출 불가 12억 이상이라서 전용 84 타입이 제곱. 그다음에 자비로 2년 실거주 의무 때문에 자비로 잔금을 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무주택자지만 뭔가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실소유자들이 청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당연히 자기가 자비로 들어가서 잔금을 치를 수 있고 실거주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나중에 일단은 전세를 줬다가 자기가 나머지 잔금을 마련해서 입주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실거주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보름달 옆에는 붉은 별, 화성이 같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달과 화성이 거의 일직선이 되면서 나타나는 매우 희귀한 현상입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붉은 별, 화성입니다. 밝기는 마이너스 1.7등급, 1등성보다 10배 정도 더 밝아 맨눈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성은 매일 달과의 거리를 좁혀가 오늘 저녁 6시쯤 동쪽 지평선 위로 뜬 보름달 바로 옆에서 빛납니다. 남쪽에서 가장 빛나는 목성과 비슷하고 토성보다는 훨씬 밝습니다. 화성과 보름달이 근접한 모습은 일생에 한 번 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태양과 지구, 달과 화성이 모두 일직선에 위치해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300년 동안 5번, 앞으로 100년 동안에는 2번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을 놓친다면 2059년과 2078년을 기대해야 합니다.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과 화성이 정반대편에 놓이는 현상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달이 정확하게 위치해야 합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번처럼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지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데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2년 2개월마다 나타나는 회합 주기인데 과거 화성 탐사선 발사도 이 시기를 맞춰 이뤄졌습니다.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3개월 전쯤 화성 탐사선을 발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화성 탐사선의 발사가 늦춰졌는데 2024년 말에는 화성 탐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름달과 붉은 별의 회합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새벽까지. 그 이후부터 이달 말까지는 달과 점점 멀어져 동쪽 하늘에서 홀로 밝게 빛나는 화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장인 배우 이범수 씨가 학생을 차별하고 폭언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소속사 측에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범수 교수가 약 4개월 동안 직접 강의하지 않았으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학생들을 나눠서 차별하고 폭언을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신한대 공연예술학부 재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이로 인해서 현재 불면증 등을 겪고 있으며 자퇴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학생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소속사 빅펀치 엔터테인먼트는 이 씨가 사실 무근이라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확산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충남 당진시 금속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 내부에 있던 50대 남성 직원 1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출동 2시간 반 만에 불을 진화했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사거리를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주행 중에 연기가 보이자 차량을 세우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절반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부산 구평동에 있는 4층짜리 송풍기 공장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작업자가 공장 내부에 있었지만 불이 난 사실을 얼른 알아채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불로 작업장 내부에 있는 전동 공구 등이 타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장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공장을 건설해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는 미국의 최첨단 3나노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TSMC 반도체 생산 공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참석해 공장 가동을 위한 장비 반입을 축하했습니다. 타이완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는 120억 달러를 투자해 1공장을 건설 중인데 추가로 280억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3나노칩을 생산하는 제2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SMC is investing $40 billion here in Arizona, the largest foreign investment in the history of this state. Over 10,000 construction jobs and 10,000 high-tech jobs will be created. 애플의 팀 쿡 최고 경영자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칩에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새겨진다면서 앞으로 미국 애리조나 TSMC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s many of you know, we work with TSMC to manufacture the chips that help power our products all over the world. And we look forward to expanding this work in the years to come as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인 반도체법을 제정해 생산 보조금과 연구 개발 지원에 5년간 527억 달러를 투자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비 25%를 세액공제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1,000억 달러를 투자해 뉴욕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인텔은 오하이오주에, IBM은 뉴욕주에 각각 200억 달러씩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2,00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건설할 계획이고 SK그룹도 미국에서 반도체 분야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독일에서 연방정부 전복을 계획한 극우 테러단체 관련자 25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1년여 전부터 의회에 대한 무장 공격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독일 경찰이 한 남자를 경찰차에 태우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독일 정부 전복을 위해 의회에 대한 무장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독일 경찰은 이 쿠데타 시도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하루 3,000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벌였습니다. 베를린 등 독일 곳곳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서 모두 25명의 관련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가운데는 판사도 있습니다. 또 특수부대 소속 현역 군인도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용의자들이 극우 반정부 단체인 제국시민과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s handelt sich hier ganz offensichtlich um eine der größten terroristischen Vereinigungen, die es in den letzten Jahren in dem eher rechtsgerichteten Bereich gegeben hat. 네오나치를 신봉하는 제국 시민 극우파들은 독일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는 무기를 소지했습니다. 1차 대전 전까지 존속했던 제2제국을 모델로 새 국가를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러시아는 독일에서 적발된 쿠데타 시도에 자국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서둘러 부인했습니다. Ну, это скорее внутренняя проблема ФРГ, и они сами констатируют, что ни о каком вмешательстве России речи идти не может. 독일 정부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국가전복을 시도한 극우단체에 대응하면서 쿠데타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됐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를 종전의 1.5배 규모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중 적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의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과 관련해 10%를 넘는 예산을 쓸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성과 재무성에 확보하도록 지시한 방위비는 내년부터 5년간 43조엔, 약 412조 원 규모입니다. 이전 5년간 방위비의 1.5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당초 방위성이 요구한 금액은 더 많았지만 재무성과 논의를 거쳐 절충한 결과입니다. 논란이 된 방위비 재원은 우선 정부 예산 중 줄일 것은 줄이는 세입 세출 개혁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 인상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7년 이후로 미룰 전망입니다. 総理からご指示いただいた中規模の規模は防衛力の抜本的強化が達成でき、防衛省自衛隊と役割をしっかり果たすことができる水準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방위비 예산의 12%에 이르는 약 48조 원을 장사정 미사일 관련 경비로 쓰겠다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에 설명했습니다. 양당이 적기지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반격 능력 보유에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적의 공격에 반격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에서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는 것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그리고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그러나 일본에 피해가 없을 경우 반격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 입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米軍のみが北朝鮮と戦っているような状態で日本がじゃあ日本からミサイルを北朝鮮に撃ち込むというようなことは我々は考えてないんです。我々は攻撃を受けてないときに反撃力で攻撃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 일본 여권은 반격 능력 보유에 합의는 했지만 언제 어떻게 행사할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결론을 미뤘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반격 능력의 구체적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연간 약 4천억 원을 투자해 2030년에는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국가 대비 85%로 끌어올려 선도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판교 한국바이오파크 입주기업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바이오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에는 2028년까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DNA 암호화 화합물 은행을 구축하는 등의 5대 인프라 육성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UN 여성기구 성평등센터가 서울 종로구 서울 글로벌센터 사무실에서 공식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UN 여성기구 성평등센터는 성평등 의제와 관련해 국내 최초로 설립된 UN 기구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협력, 교류관계 구축 등의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재외동포들에게 국내와 같은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과 관계기관,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재외동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눅눅해지지 않으면서 100% 분해되는 종이빨대를 개발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오동엽, 곽호정, 서강대 박재영 교수 공동연구진은 생분해 플라스틱인 폴리부틸렌 숙시네이트에 종이와 잘 달라붙는 셀룰로스 나노크리스탈을 섞어 종이빨대에 코팅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빨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0.6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7도, 부산이 14도까지 올라 야외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그만큼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동해안과 일부 남부지방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특히 강원 영동은 닷새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0.6도, 전주 0도, 포항 4.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은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10도, 광주는 12도가 예상됩니다. 추위가 주춤하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대기 정체로 인해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충청 이남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밤에는 호남 서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 오전에는 강원 영동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중반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